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잡기 업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미처 몰랐던 그러나 중요한 사회 현상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지난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 몇 가지 공유하고 싶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1996년부터 시작된 조사고 시계열적 변화를 알아보는 데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역사에 대한 자부심, 이것에 대한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무려 90%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또 추세적으로도 보면 증가하고 있죠.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85%. 특히 더 이제 놀라운 결과는 이 대중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97%가 대중문화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거의 100%죠. 전통문화의 경우에도 95%, 정신문화에 대해서도 88%.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고 또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매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이죠. 이어서 선진국 대비 분야별 우리나라의 수준을 물어봤어요. G7을 기준으로 했는데 역시 문화 분야 3분의 2 정도는 이미 문화 분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교육 분야, 경제 분야, 복지 분야도 4분의 1 정도를 넘고 있어요. 문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그래도 5.9%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못 미친다라고 보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56.4%. 이제 오늘은 이 문제를 정치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정치 갈등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해 보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 양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갈등을.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 양상을 한국과 미국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조사 에서 나온 그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집단 간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2008년, 2016년, 2023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제일 높죠? 이 네 가지 제가 갈등만 좀 골랐는데 진보 대 보수가 거의 90%가 갈등이 크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적으로 볼 때는 좀 증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빈부격차, 그러니까 경제적 갈등이 76.6%. 그러나 약간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이나 남성 여성의 갈등도 낮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진보 대 보수, 우리가 흔히 이념 갈등, 진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에 피우 리서치 센터에서 선진국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18개 국가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이 가장 크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 세 개 국가가 80%를 넘고 있고요. 한국은 무려 90%가 갈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신년에 조사를 한 건데요. 조선일보하고 K스테이트 리서치 회사하고 이런 정치적 입장의 차이, 즉 이념 갈등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게 19%,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49%예요. 그러니까 약 3분의 2 정도가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매우 사회를 위험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요. 뉴스와 소셜미디어의 어휘 분석 결과에서도 최근에 몇 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진영과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듯이 국내 시계열적인 분석이나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국제적 비교 연구, 그리고 빅데이터 결과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념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갈등은 정치 집단이 양극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양극화라는 말을 합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하나는 추구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의 격차가 확대된 이념적 양극화고요. 또 하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서적 격차가 확대된 정서적 양극화를 뜻합니다. 이념적 양극화만으로 정치 갈등으로 규정할 수가 없고요. 갈등 상황은 정서적 양극화가 동반될 때 발생하고 또 현실에 있어서는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일관되게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투표하는 정당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반대편 정당을 더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정치가 매우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 양극화에서 이념적 양극화보다 오히려 정서적 양극화에
확대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정서 양극화 양상이 어떤지 먼저 한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당 지지자별로 대통령 국정 운영을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지한 후보도 있고 지지하지 않은 후보도 있어요. 이때 이제 이 격차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를 보면은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여야 지지자들 간의 대통령 긍정 평가 차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지표가. 그래서 왼쪽 오른쪽 여기 두 개의 그 그림을 보시면 느낌 온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느낌 온도는 유권자들이 지지한 정당과 상대 정당에 대한 긍정, 부정 느낌을 0에서 100점의 점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레이건 정부 이후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지한 정당에 대한 느낌 빼기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 느낌이죠. 이게 플러스면은 부정 느낌이 긍정 느낌보다 적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면은 부정 느낌이 더 크다는 것인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정 느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만큼 미국에서도 정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이 뭘까요?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강한 사회적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지지자들이 매우 동질적인 여러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은 뭐 백인 보험주의자, 민주당은 아프리카, 미국계. 이것이 교차되어 있을 때의 정당에 대한 정체성은 약화되죠. 그런데 동질적인 여러 집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정당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회적 정체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결합해서 강력한 정치적 정체성으로 발전되게 되고요.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가르는 배타적 정서를 생성하게 돼요. 이것은 동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매우 강하죠.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의식은 그들을 상정함으로써 강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인 정서로 발전되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단, 외 집단이 좀 더 심화된 형태로 전개되어 가는 것들을 부족주의, 특히 배타적 부족주의 혹은 뭐 정치적 종파주의, 미국 학자들이 이렇게 네이밍을 합니다. 최근에 뭐 학자들이 이걸 독이 든 칵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하나는 타자화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상대를 다른 이질적 존재로 보거나 비인간적인 것으로 봐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강한 혐오와 불신, 그 다음에 이제 도덕화, 사악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공유된 생각이나 정책 선호도가 아닌 도덕화된 정체성에 기반해서 정파를 혐오하는 거고, 종파주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타나듯이 사악한 배교자들이에요. 저들은 뭐 그런 식으로 더 심화되어지는 종파성을 띠기도 한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정서적 양극화에 아주 결정적이죠.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SNS에서 이제 정서적 양극화를 동원하는 소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갈등이 증폭되는 측면. 그 다음에 또 SNS 자체가 감정적이고 도덕적 언어를 계속 추천하고 참여를 촉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SNS뿐만이 아니라 정치 갈등을 주 소재로 삼는 전통적 미디어들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갈등을 통해서 영리를 취하는 갈등산업 복합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에즈라 클라인에 따르면 정체성의 뿌리는 깊어지고 견해를 뒤흔드는 변화에 더 저항적이 된다. 정치 미디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활성화하는 정치적 이슈와 인물들에 치우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생각도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소셜 미디어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것도 역시 한국하고 미국이 제일 높죠. 이건 미국이 조금 높네요. 근데 한국은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소셜미디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6명이 동의하고 있어요. 미국인은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다 라고 한 사람이 64%예요. 우리는 SNS가 좀 문제는 있지만 이거 굉장히 좋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은 이거 SNS 때문에 아주 완전히 망친 거야 라고 하는 좀 태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정치적 관계를 넘어서서 일상적 관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친후, 결혼 등 사회관계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확대가 되고요. 주거, 소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 지난 60년 사이에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방 지지자와 결혼하면 불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4%에서 38%로 10배가량 늘었죠. 한국의 경우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조선일보와 K스탯 2023년 신년 조사를 보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술자리를 하는 혹은 본인 혹은 자녀 결혼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만약 이런 정서적 갈등이 계속 심화된다면 일상적 관계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죠.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관용과 상호 인정의 규범이 상실되고요. 집단 간 타협과 합의가 어려워져요. 점점 극단주의 집단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고 앞에서 얘기한 정당 정체성이라는 것이 실존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이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갈등은 굉장히 생산적인 측면도 있고요. 정치적 영역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 역시 민주주의의 결과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대립하는 의견의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기능 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로섬 게임을 극복하거나 당파성 강한 정책 대신에 국민의 대표성 있는 갈등산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일상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이것은 이제 시민과 국민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촉진 요인과 거리를 둔다거나 좋은 중개자를 만나거나 양자 구도 대신에 좀 더 복잡한 얘기를 즐겨라. 정성을 다해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 특히 경멸의 언어를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도 갈등의 저자 아만다 리플리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갈등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은 특히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갈등 문제 해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화적 높은 자부심 이런 것도 이 우리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새해 첫 영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